그래서 이런 거의 틀은 이제 제가 지은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참조하시든지 보시면은 이제 상세한 건 아시리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이 50년간 발전해서 오늘날에 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조선해양산업 쪽을 이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그쪽 중심으로 레퍼런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업은 바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앞에 보시는 그 포스코의 박대준 회장, 그 다음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 그리고 이제 현대해양의 정인영 회장, 이렇게 5분에 의해서 그 중공업 시대의 영웅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60년대에 간해수공업에서, 그 다음에 경공업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이 전환한 그 시대의 주역들이 이렇게 5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70년대에 이렇게 중화학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공업화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중국이 이제 대국불기를 가면서 2002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산업화의 역사는 대략 한 그 3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2차 대전 전에 이미 이거를 했기 때문에 2차 대전과 함께 조선 산업의 회복을 통해서 일본은 산업화를 바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종합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제 차트를 하나 그려보자. 그래서 그려놓은 차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섬유가 이제 간해수공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유하고 유화 이쪽에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치 산업으로 포스코의 제철이 시작이 됐고, 공업의 쌀로 철판을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지니어링과 건설 쪽에 산업화 2.0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중공업단지하고 조선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보하고 기술 산업의 산업화 3.0이 시작이 되면서 장치 산업 쪽으로는 자동차하고 전자통신이 이제 80년대에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런 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는 지구 환경하고 에너지 문제의 솔루션에 모든 산업이 봉착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중화학산업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특징이 시장 장벽이 높고 기술 중심이고 시설 자본 기술 노동 집약적이고 조립산업 중심이고 현금의 흐름이 느리고 이런 특징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업의 진화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재벌들의 위상이 아시안 IMF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빨랐던 삼성은 도약을 하고 현금 흐름이 느렸던 현대와 대우는 이제 굉장히 큰 파란을 겪으면서 대우가 몰락하는 그런 사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GDP를 보면은 오늘 현재로 보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렇게 돼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수출입 쪽으로만 보면은 대략 한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700억 정도를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천억 정도 수입을 하고, 그러면서 한 4천억 정도의 내수의 GDP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만들어 오는 이제 조선 해양이 600억 불, 그 다음에 이제 육상에서 하는 발전 퍼센트가 300억 불, 350억 불, 해양이 같이 들어가면 여기도 500억 불, 600억 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0억 불을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 1,000억 불. 그래서 전체에 우리가 수출 5,700억 중에서 차지하는 게 2,000억 불을 이 산업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로 수입하는 부분이 대략 한 800억 불 정도를 에너지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1,000억의 이제 플랜트하고 조선
제철 이런 걸 수출하면서 에너지 수입을 대략 800억 정도를 하면서 이 기존 산업의 균형을 이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중공업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규모가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5천억 이하였습니다. 80년 초에. 근데 왜 이렇게 부산은 7조 원밖에 못하고 이 회사들은 20조 원, 15조 이렇게 컸냐 그러면 결국은 비슷한 규모로 출발했지만 시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해운 시장이 단일화가 됐고, 그 다음에 조선 시장이 세계 단일 시장이 됐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이 세계 단일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3사는 그런 단일화된 세계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커졌고, 그 플랜트 시장, 발전 플랜트 시장은 국가 단위의 시장입니다. 국민 세금 갖고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시장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 대 국가 단위의 시장이라 그렇게 팽창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모가 달라졌는데 바로 성장에는 시장의 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충 보고요. 조선 산업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생략을 하고 조선 산업 쪽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 북유럽 중심의 조선 산업이 구성돼 가다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조선이 몰락하고 그래서 첫 번째 생존 게임은 북유럽과 일본 간의 생존 게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본이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30년간을 잘 해먹다가 80년대 한국조선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생존 게임이 한일 간에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보시죠. 그 생존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조선 수주를 많이 늘린 게 93년입니다. 일본을 역전한 게. 그래서 93년서부터 이제 한중 간에 그 조선 산업의 역전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중 간의 생존 게임이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존 경쟁,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산업이 진화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세한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선 산업이 이제 해양 플랜트하고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 접목하게 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한국조선이 시작을 합니다. 한국조선이. 근데 70년대에 뭐가 일어나냐면 전 세계적으로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그리고 73년도에 그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운 시장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배가 대형화되고 스웨즈 막스가 이제 그때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조선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조선을 시작하니까 그 해운 시장의 특징이 선물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경기 변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경기 변동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산업을 사업을 더 유치할 건가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에너지 붐이 일어났고 석유값이 3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한국도 이 에너지 시장 쪽에서 조선 해양 산업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시설이나 기술 이런 자원 측면에서는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배는 아무리 비싸봐야 뭐 톤당 가격으로 보면 2,000불입니다. 근데 해양은 톤당 가격으로 보면은 2만 불입니다. 그래서 10배의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해양 산업을 통해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일본 야드, 유럽 야드, 한국 야드 간에
생존 게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에서 한국인의 기질하고 마저 떨어져서 이제 한국 조선업의 전몽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표준 제품이기 때문에 구도가 영업하면 바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제조, 영업해서 바로 생산 이런 구도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해양은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 특성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영업하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 개념, 콘셉트, 디벨롭먼트, 임플리멘테이션, 터미네이션 이런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쫓아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PM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성이 생기고 바로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 하는 프로젝트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러는 노하우를 찾다가 이제 80년대 초에 미국의 PMI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92년도에 한국의 이제 프로메트를 만나게 돼서 대우조선을 최초의 이 중공업 쪽의 회원사로 제가 등록을 하고 협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있는 이제 한국이 그 미국 PMI 인증이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미국 PMI에서 실시하는 그 프로젝트 전문가, 프로젝트 PMP의 이제 시험을 직접 영어로 보고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보고 98년 초에 PMP 자격을 획득을 하고 당시에는 한국 전체 PMP가 3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제가 여기 그 프로메트 이후에 이제 KPMA 이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안 PM장도 받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프로젝트의 방법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해양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 산업에서 접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한국의 조선업은 해양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화의 길을 걷는데 결국은 조선도 배 짓는 것도 50년대, 60년대까지는 하나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배를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선진국들이 조선을 일본에 내주면서 자기의 기술 영역하고 자기의 기자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선급협회를 통해서 표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70년대에 조선은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을 일본이 심스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이 이제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제 조선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래서 또 한국하고 경쟁을 해가면서 이제 생존 게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내에 조선 산업의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일본의 조선업은 80년대 초에 중공업에서 90%의 매출을 하던 게 80년대 말로 오면은 이제 30% 이하로 떨어지고 대신에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 그러면 발전 사업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이제 변화를 겪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한국은 90년대서부터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가스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와 해양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고부가 같이 하면서 솔루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어차피 KPMA, PM 협회에 또 관련된 세미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PMP 자격증이고요. 여기에 98년 1월에 이제 미국 PMI에서 주어졌는데 현재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2020년 이제까지 지금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고의 틀을 항상 같이 유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는 길을 찾는 훈련을 사고의 틀을 30년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 틀을 유지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양 사업을 맞으면서 처음으로 맞았던 특징은 에너지 사업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반 생산하는 제조업은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PDMA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의 사고, 효율을 중시하는 생산성 사고고, 프로젝트는 사업의 사고이기 때문에 사업과의 사고, 이펙티브니스의 사고의 틀을 갖는다는 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런 그 프로젝트를 인식을 하면서 미국의 PMI를 통해서 인식을 한 게 바로 프로젝트가 왜 어렵냐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거죠. 그 바디 오브 나리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환경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프로젝트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젝트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식한 거는 프로젝트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스테이크홀더가 누구냐를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는 스테이크홀더가 만들어서 프로젝트 포메이션을 만드는 것부터 프로젝트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는 협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회사 경영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스테이크홀더를 이해하는 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인생을 살면서도 내 상사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존경하는 대상은 맞지만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해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초창에 사원 대리 때서부터 우리의 상사를 항상 이해 당사자로 일단 생각하고 그 상사하고 얘기해서 보고해서 승리하는 그런 길을 항상 찾아서 살았기 때문에 승진도 빨리 하고 추세도 빨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이 네 개의 코어 펑션을 추구하는데 이거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알고, 저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영업 단계, 비딩 단계,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항상 코스트를 우선으로 놓습니다. 코스트.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솔루션을 초기 단계에 찾아내지 않으면, 즉 전체 프로젝트의 2~3%를 투자해서 미지의 세계인 98%의 방법론을 찾아서 거기서 코스트 세이빙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나머지는 깨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에 방법을 흑자가 날 거냐 적자가 날 거냐 이런 프로피타빌리티를 찾아내는 거를 먼저 초기 단계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 어차피 퀄리티하고 스코프는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의 싸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승부를 거는 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프로젝트의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제 판단으로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추구한 게, 이게 프로젝트 하나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성공하려면 보통 사람이 다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하이어러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양서까지 해보면 요구사항의 단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만들어내서 도면까지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빌더 스페시피케이션을 구축하면서 한국의 조선 산업의 코드를 만들어 오고, 그게 시장이 지배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쪽으로 그렇게 왔고, 마찬가지로 해양도 그런 거를 추구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펙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꾸준히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해서 누가 처음 하더라도 그 길만 쫓아가면 성공하도록 하는 이제 기술의 하이어러키를 만들어 놓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방법론을 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은 표준 제품이고 해양은 프로젝트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거냐.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자원 쓰는 데는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생산 자원은 그거를 똑같이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하는 쪽을 좀 바꿔서 했고, 목적이 이쪽은 회전율이지만 여기는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반드시 수익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나가 살아남아야 된다. 바이애빌리티 여기에다 두고 이제 운영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변해가면서 해양은 조선의 표준화를 배워서 스피드를 제고하고, 또 조선은 해양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양과 조선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화하는 쪽으로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발전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 그 육상 건설 쪽에서도 제가 이 PMI 활동을 하고 여기 KPMA 프로메트 와서 쭉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들 많이 협회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그때 이슈는 콘스트럭터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트럭터빌리티를 건설회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콘스트럭터빌리티를 추구해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비딩 단계에 반영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런 거를 육상 플랜트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이거를 조선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양 플랜트에 콘스트럭터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게 이제 해서 해양에 이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설계에 엔지니어링 프로세스하고 이 콘스트럭터빌리티를 연결시켜서 인프트 프로세스를 만들어놓는 쪽으로 해서 브라운앤 루트라든지 이런 불합화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하고의 이제 교류를 해서 한국의 우리의 콘스트럭터빌리티를 초기 단계에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방법론을, 건설업은 스틱 빌드 방식, 배지 쌓아가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동시공학 개념, 그 다음에 조선소의 이제 WSDAP 개념, 그 다음에 CAD,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조선과 이런 해상운송 설치 기술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결국 어떻게 하면 흐름 방식으로 바뀔 거냐. 흐름 방식으로 바꿔야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을 조선업에 접목시켜서 제조업으로 바꿨다. 건설업의 특성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설계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뒤에 가서 다 했는데 이거를 앞에 비딩 단계,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 네 가지 요소, 내가 콤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콘스트럭터빌리티, 오퍼러빌리티, 메인터너빌리티, 세이프티를 어떻게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영할 거냐에 따라서 손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디파인해서 설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설계를 만들어서 이 설계의 시스템을 놓고 불합화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하고 이제 스코프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으로 설계를 상류화시켜서 우리가 상류 단계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야드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흐름뱅 하면서 이제 생산량이 3배로 뛰었습니다. 3배. 생산량이 3배. 생산성이 300%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기 단축 품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전도 많이 되고, 결국은 이런 그 설계 단계에서의 리비전이 엄청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 단계에서 다 잡았기 때문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모든 리비전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선의 해양이 접목돼서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제 기술적으로 핵심 역량을 갖게 되고 고부가치화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